안녕하십니까. 경제학 이번 시간에는 16장 공부하시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책에 보게 되면 7부라고 나옵니다. 파트 7 해가지고 경제성장, 장기 경제성장과 단기 경기변동이 나오는데,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15장에서 장기 경제성장을 공부했고, 이번 시간에는 단기 경기변동을 설명하는 모형입니다. 그래가지고 총수요와 총공급에 대해서 나와 있죠. 원래 총수요 총공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것도 수요와 공급 모형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미시경제학 분야에서는 수요 공급 모형을 통해서 시장에서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는 원리를 갖다 공부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그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걸 나라 경제 전체에 대비해 가지고 수요와 공급 측면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이걸 통해서 총수요 곡선, AD 곡선이라고 합니다. 애그리게이트 디맨드라고 해서 AD라고 하는 것이고, 또 총 공급해가지고 모든 공급을 다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애그리게이트 서플라이에서 AS 곡선을 가지고 앞에서 봤던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 똑같이 나라 경제 전체에서 이제 균형 국민 소득과 또 균형 물가 수준이 결정되는 원리를 갖다 공부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는 같은 건데, 실제로 이제 총 수요 총 공급 모형 나와 있지만, 원래 이걸 공부하는 과정이 좀 약간 지난한 과정을 거칩니다. 꽤 먼 길을 지나서 원래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거시경제학 공부하게 되면, 원래 나라 경제의 그 수요 측면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엄밀하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산물 시장이 있고, 화폐 시장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증권 시장을 포함시켜서 총 수요 측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물 시장에서 케인스가 제시하는 국민소득 결정 모형에 따라 국민소득이 결정되는 원리, 이걸 통해서 이제 IS 곡선이라는 걸 도출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화폐 시장의 균형,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화폐 시장의 균형이 이루어지는데, 그 화폐 시장의 균형으로부터 LN 곡선을 도출해 가지고 총 수요 측면의 균형을 설명하는 모형이 IS LN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ISLN 모형은 나중에 거시경제학에서는 좀 자세히 하면서 공부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ISLN 모형으로부터 총 수요 곡선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또 이 총 공급 측면에서는, 공급 측면이니까 중요한 게 뭘까요? 나라 경제 전체에서 총 생산함수입니다. 총 생산함수하고 노동시장의 균형으로부터 총 공급 곡선을 도출합니다. 그래가지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나라 경제 전체에 국민소득과 물가가 결정되는 원리를 갖다 공부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경제학 입문 수준인 경제학에서는 그런 과정은 다 생략하고 직관적으로 총 수요 곡선을 도출하고, 또 마찬가지로 직관적으로 총 공급 곡선을 도출한 다음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국민소득과 물가 수준이 결정되는 원리를 갖다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수요 측면에 충격이 있다든가 공급 측면에 충격이 있을 때 국민소득과 물가가 변화하죠. 이게 바로 단기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16장에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16장에서는 공부할 내용들이 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개 정도는 나눠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충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충격 해가지고 우리가 샥이라고 하죠. 나라 경제에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충격에도 여러 가지 수요 측면의 충격도 있고 공급 측면의 충격도 있고 해가지고, 이런 그 충격이 있을 때 바로 이제 경기 변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경기 변동,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또 전 세계 경제가 다 얼어붙었죠. 이런 것이 있지만 그보다도 가장 그 이전에 있었던 가장 마지막의 충격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충격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이제 전 세계 경기가 다 후퇴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바로 글로벌 금융 위기죠.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경기 후퇴에 접어든 겁니다. 경기 후퇴. 원래 우리가 경기가 순환할 때 4가지 국면을 갖다 거치죠. 호경기에서 호경기를 갖다 보이다 경기가 안 좋아질 때 후퇴라고 합니다. 후퇴가 이어져 가지고 이제 불황으로 빠지는 거죠. 불황의 끝에서 이제 다시 경기가 살아났을 때 경기 회복이라고 합니다. 회복이 이제 다시 호황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좋았던 상태에서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할 때 경기 후퇴라고 합니다. 영어로 리세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 경기 후퇴가 시작돼가지고 이제 그 이유가 금융위기의 충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기 후퇴가 있게 되면 보통 인플레이션은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한데 이것도 역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후퇴가 있게 되면 물가는 낮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또 높았던 때가 있었어요. 경기는 침체하는데 아주 높은 인플레이션이 함께 지속됐던 이런 때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다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80년대 초에 있었던 그런 또 현상입니다. 1980년대 초. 그래서 경기 후퇴 시의 인플레이션은 높기도 하고 또 낮기도 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걸 설명하고 또 이 모형을 통해서 이걸 설명할 수 있다면 예측도 가능하죠. 또 거기에 이제 예측을 한다면 그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있죠. 그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제 살펴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총수요. 총수요는 aggregate demand라고 합니다. 약자로 AD라고 하는 약자 씁니다. 원래 aggregate라는 말은 다 합친다는 얘기죠. 집계한다. 이런 얘기인데 나라 경제의 모든 수요를 집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라 경제 전체에서 수요를 다 합친다. 이런 의미가 있고 마찬가지로 총 공급도 aggregate supply라고 해서 AS라고 합니다. 역시 나라 경제의 공급을 다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총 수요와 총 공급에 의해서 나라 경제에서 균형이 성립되고 그 균형이 변동하는 이런 원리를 갖다가 보겠습니다. 자, 충격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한 가지는 그 수요 충격이 있습니다. 디맨드 샥.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2008년에 금융 위기도 수요 충격이지만 또 한 가지가 이제 극단적으로 세계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세계 대공황도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뉴딜, 그 뉴딜이라고 하는 그 발상의 전환인데 이걸 처음 시작했던 것이 바로 세계 대공황 때 미국의 루즈벨트가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뉴딜 많이 언급되면서 그 세계 대공황기의 상황도 여러 가지 그 신문이나 이런 데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이 2008년의 금융위기입니다. 가지고 이제 지출을 갖다가 감소시켜요. 지출을 갖다 감소시킴으로써 경제에 충격을 줘가지고 이것이 전 세계 경제 실업률을 높였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률을 높이고 인플레이션율을 낮춘 그런 사례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낮은 수준을 갖다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극단적으로 이걸 처음 겪었던 것이 바로 세계 대공황입니다. 근데 세계 대공황기에서도 디플레이션, 원래 인플레이션의 반대가 디플레이션이죠. 물가가 하락하는 겁니다. 자산 가격도 다 하락하는 것이고 가지고 이제 세계 대공황에서처럼 디플레이션을 갖다가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있었던 금융 위기에서는 자, 디플레이션까지는 아니고 인플레이션율을 상당히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갖다 이제 비교도 해봐야 되는데 결국 이럴 때 대응책은 뭐냐? 수요 충격이 있을 때 대응책은 어떻게 할까요? 수요를 늘리는 거죠. 수요를 늘리는 것이고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출을 갖다 늘려야 합니다. 자, 소비자가 소비 지출을 늘려야 되고 기업들은 투자 지출을 갖다 늘려야 되고 그럼 소비 지출과 투자 지출을 갖다가 늘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자율을 낮추는 이런 대책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서 자세히 볼 내용입니다. 근데 대략 감으로 아실 수 있죠. 수요 충격 때문에 수요가 감소했다. 수요라고 하는 게 결국 지출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공부하시는 내용에서는 수요와 지출을 굳이 구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요가 부족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럼 수요를 늘려야 되는 것이죠. 수요를 갖다 늘리기 위해서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대책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충격에는 공급 충격이 있습니다. 서프라이 샥.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79년에 있었던 석유 파동이에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오일 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펙 국가들이 유가를 다 같이 2배로 올린 겁니다. 2배로 올렸고 또 원래 1974년에 2배로 올렸고 그러다가 이제 1979년에 또 한 번 2배로 올린 겁니다. 흔히 얘기하는 두 번 2배로 올랐으니까 흔히 얘기하는 따따블이죠. 이게 따따블로 해가지고 기름값이 크게 상승한 겁니다. 자, 기름값이 상승하니까 당연히 기업들은 생산비가 크게 증가하겠죠. 생산비가 증가할 것이고 생산비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생산이 감소할 수밖에 없죠. 이런 충격입니다.
가지고 그 결과 나타난 게 바로 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아주 초유의 사태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스태그플레이션. 자 높은 인플레이션하고 높은 실업이 함께 진행이 되는 겁니다. 원래 실업률이 높을 때는 인플레이션율은 낮아요. 이게 정상적인 경제 현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높게 진행될 때는 실업률이 낮은 이런 상황이 정상인데 79년에 서기파동 때는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야. 아주 안 좋은 두 가지가. 맞다간 용어가 없으니까 이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또 새로 나온 것입니다. 공급 충격이 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수요 충격과 공급 충격이 있을 때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게 바로 총수요, 총공급, ADAS 모형입니다. 그래서 자 수요 충격과 공급 충격의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모형. 그래서 나라 경제 전체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모형이 총수요, 총공급 모형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단기 경기 변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경제 성장은 장기 경제 성장이죠. 오랜 기간 지속되는 긴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제 성장입니다. 근데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뭐요? 단기적으로 볼 때는 호황과 불황이 반복됩니다. 이런 단기적인 호황과 불황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경기 변동 또는 경기 순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도 하고 또 이 말 말고 플럭추에이션이라는 말 쓰기도 합니다. 이코노믹 플럭추에이션 해가지고 경제 변동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경기 변동이라고 할 때는 뭐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호황과 불황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아주 좋았다가 나쁠 때는 아주 나빴다가 뭐 지금 이제 전 세계 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극도의 침체에 빠져가지고 뭐 실업은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새로 실업자가 된 사람이 그러니까 실업 수당을 새로 받아간 사람이 4천만이 넘는답니다. 그 정도로 경기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그 실업 급여를 받아간 사람이 뭐 200만 명이 넘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경기가 안 좋죠. 그렇지만 좋을 때도 있었죠. 그렇게 해갖고 이제 경기 후퇴 리세션과 또 경기 팽창 익스펜션, 호황과 불황이 경기 후퇴는 불황이고 경기 팽창은 호황이죠. 그래서 호황과 불황이 단기적으로입니다. 단기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반복돼요. 결국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면 이때는 불안정한 거죠. 좋을 때는 좋지만 나쁠 때는 아주 나빠지니까 아주 경제가 불안정한 것이고, 자 경제가 불안정할 때는 이럴 때 정부가 개입을 해야 합니다. 자,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세계 대공황 이후에 이런 일이 반복됐었고 많은 경우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불안정을 해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경우 이걸 해결해가지고 경기가 좋아지도록 유지하는 이런 정책을 경제 안정화라고 합니다. 경제 안정화는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었죠. 원래 불안정하니까 이 불안정한 상황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제 안정화라고 해서 스테빌라이제이션 폴리시라고 합니다. 가지고 단기 경기 변동이 반복될 때 이럴 때 정부가 개입해 가지고 경기 변동의 진폭을 줄이는 것입니다. 진폭은 뭐죠? 깊이 얘기하는 것이죠. 자, 정점하고 저점 간의 깊이를 갖다 얘기를 하는 건데 정점과 저점 간의 깊이가 큰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이럴 때 정부가 개입해 가지고 경기 변동의 진폭을 줄이는 것을 경제 안정화라고 합니다. 저 경제 안정화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뭐예요? 안정적 성장이라는 것이죠. 안정적 성장. 성장을 이루되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이루는 거. 무엇보다도 참 바람직한 상황이죠. 꿈 같은 상황. 이런 상황입니다. 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이룬다. 뭐 듣기만 해도 진짜 가슴이 설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안정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경기 변동의 진폭을 줄이는 이런 정책을 안정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또는 그냥 간단하게 경제 안정화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이제 경기가 상당히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금융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오기 전 한 10여 년 이상 아주 최고로 좋은 경기가 지속됐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경기를 갖다가 뭐 마땅한 용어가 없으니까 또 신경제라고 해서 뉴 이카나미라는 말을 갖다 붙였습니다. 뉴 이카나미, 신경제. 그래서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오기 이전까지의 미국 경제를 갖다가 신경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주 경기가 꽤 오랜 동안 호황을 지속했기 때문에 이런 경제를 갖다가 뭐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이런 신문에서는 이걸 또 골디락스 경제라고 해가지고 이름 붙였습니다. 골디락스 경제 또는 뭐 번영의 오아시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번영의 오아시스라는 표현은 우리 책을 쓴 폴 크루그만 선생이 쓴 얘기입니다. 번영의 오아시스. 원래 골디락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그 동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동화책 중에 골디락스와 세 마리 곰이라는 영국 우화가 있습니다. 곰은 꼭 세 마리, 골디락스. 골디락스라는 금발의 여자 어린이가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우화들은 항상 이상하죠. 산에 왜 들어갑니까? 어린애 혼자. 근데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항상. 그래가지고 이제 산에 들어갔다가 깜깜해진 거죠. 길을 잃었고. 집이 하나 있어갖고 들어갔더니 스프가 3개가 있는데 세 그릇의 스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 먹어보려고 하다 보니까는 너무 차갑다. 또 하나 너무 뜨겁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딱 알맞게 먹기 좋게. 그래서 이제 그걸 먹었던 겁니다. 해갖고 이제 그 다음에 뭐 또 침대가 너무 딱딱하고 어떤 건 너무 푹신하고 근데 딱 알맞는 게 있어서 잠을 잤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골디락스와 세 마리 곰에 나오는 이제 그림인데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너무 뜨겁지도 경기가 너무 좋지도 너무 나쁘지도 않은 이런 딱 적당한 경제 딱 좋은 거예요. 아주 이런 경제를 갖다 가리키는 표현으로 골디락스 경제라는 말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90년대 중반 이후 미국 경제를 갖다가 골디락스 경제다 해가지고 성장도 높은 수준의 성장이 지속되면서 높은 수준의 성장이 지속되면서 동시에 물가가 안정돼 있었던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까? 높은 성장을 지속하면서도 물가가 안정돼 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걸 가리켜가지고 한동안 골디락스 경제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다시 또 아주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어갖고 이런 말들은 들어갔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한번 또 나중에 글 쓰거나 이럴 때 이런 것들도 이용할 수도 있죠. 뭐 신경제라는 말도 써먹을 수 있고 또 골디락스 경제라는 말도 써먹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런 상황도 이제 우리가 경험을 했었다는 거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일 먼저 보실 내용이 바로 총수요 곡선에 관한 내용이죠. 총수요 측면의 균형을 나타내는 게 바로 총수요 곡선입니다. 그래서 원래 총수요 곡선이라고 할 때는 Aggregate Demand Curve라고 해서 AD 곡선이라고 합니다. AD 곡선 이렇게 얘기를 해요. Aggregate Demand Curve. 이거는 뭐냐면 가계와 이제 한 나라 경제를 구성하는 주체가 이제 가계와 기업, 정부가 있죠. 거기다 오늘날 글로벌 경제에서는 또 외국도 빼놓을 수가 없죠. 외국과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수요 곡선이라고 할 때는 가계 그리고 기업, 정부, 해외의 수요에 의한 총 산출량과 가로축에 표시하는 것이 실질 GDP입니다. 실질 GDP 해가지고 총 산출량을 얘기하는 거죠. 총 산출량과 물가 수준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세로축이 물가 수준인데 여기서 표시하는 물가 수준은 보통 GDP 디플레이터를 가지고 표시를 합니다. 소비자 물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가로축이 실질 GDP이기 때문에 세로축에 표시하는 것은 뭐예요? GDP 디플레이터. 이것도 일종의 물가죠. 그래서 물가 수준으로다가 GDP 디플레이터를 갖다 표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우하향하는 총수요 곡선을 도출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요 측면의 균형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라 경제 전체에서 수요 측면의 균형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걸 나타내는 선이 총수요 곡선입니다. 가계, 기업, 정부, 해외의 수요에 의한 총 산출량과 물가 수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뭐 지금 1933년 해가지고 세계 대공황이 이제 한참 진행돼 갖고 아주 어려운 때죠. 이때 어려운 때 이제 물가하고 보여주고 있고 이게 이제 또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이제
AD 곡선을 따라서 아래로 이동하면, 만약에 AD 곡선을 따라서 아래로 이동했는데 이럴 때는 뭐예요? 더 낮은 물가 수준과 더 높은 총산출량 수준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33년에서 이제 그 이후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33년부터 본격적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실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뉴딜 정책을 실시하면서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거죠. 경기가 회복되다 보니까 이제 물가는 하락하면서 총산출량이 증가하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총수요 곡선이 왜 우하향하는지 그 이유를 갖다 보셔야 되는데, 그 이유 왜 우하향하는가 하는 거 하나하나. 원래 국민소득 개정의 가장 기본되는 방정식이 있죠. 국민소득 개정의 기본 방정식 해가지고 GDP가 있습니다. 자, GDP는 이걸 이제 우리가 Y로 표시를 할 겁니다. Y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자, GDP를 갖다 구성하는 항목이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X 마이너스 M입니다. 자, C는 소비 지출 얘기합니다. 가계에 의한 소비 지출, 컨섬션 얘기하는 것이고, I는 투자 지출을 얘기를 합니다.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자, 다음엔 그 정부에 의한 정부의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정부의 구매해가지고 가버먼트 퍼체이스라고 해가지고 정부 지출 중에서 이전 지출은 포함을 안 시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지출은 제외시킨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X-M이 있는데, X는 자, 해외 판매, 뭐죠? 수출을 얘기를 합니다. 엑스포트, 수출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IM이 나오는데, 이건 바로 수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입해서 임포트, 자, 해외 재화의 구입, 또 국경을 넘어서 누출된 소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구입했으니까 돈은 나간 거죠. 돈이 나갔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서 누출된 소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소득 개정의 가장 기본 방정식,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DP라고 했는데, 앞에서 봤던 그 총수요 곡선 가로축이 바로 GDP죠. GDP고 이제 그걸 구성하는 게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X 마이너스 IM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차이를 갖다가 순수출이라고 합니다. 수출 빼기 수입해가지고 이걸 순수출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순수출로 해가지고 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총수요 곡선이 왜 우하향하는가 하는 건데, 그 이유를 갖다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것이 C하고 I하고 G 그리고 X-M이 있는데, 여기서 G는 뺍니다. 왜냐하면 G는 그 정부 구매이기 때문에 물가와 관계없이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결정되는 정책 변수입니다. 정책 변수이기 때문에 물가 수준의 상승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G를 제외한 나머지가 C 그리고 I 그리고 X-M과 IM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석함으로써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세 가지 이유죠. 자, C와 관련된 거, I와 관련된 거, 또 X-M과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 이유를 갖다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그 소비와 관련해 가지고 물가와 소비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가와 소비 관련해 가지고 자산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웰스 이펙트라고 하는데 뭐냐면, 자, 물가가 상승합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가계 자산의 구매력이 감소하겠죠. 자, 가계 자산 중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죠? 화폐가 있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가계 자산의 구매력이 감소가 된다. 또는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소비가 어떻게 될까요? 자, 소비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면 소비가 감소하고, 자, 소비가 감소하니까 뭐죠? 소비가 감소하니까 Y가 감소하는 거죠. GDP로 표시되는 GDP를 갖다 이제 Y라고 하면 Y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하고 소비가 반대로 움직이죠. 반대로 움직이니까 따라서 AD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관계를 갖다 처음 밝힌 학자가 아서 피구입니다. 자, 피구라는 학자 앞에서도 나왔었죠. 그래서 아서 피구가 이걸 처음 제시해가지고 이걸 피구 효과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의 구매력이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 효과라고도 하고, 또 이 자산을 갖다가 보통 부라고도 하죠. 웰스라고 번역하기 때문에 부의 효과라고도 합니다. 이 내용도 옛날 책에는 뭐 실질 잔고 효과라고 해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른 책에서는 실질 잔고 효과. 그래서 피구 효과인데 다른 말로 자산 효과 또는 부의 효과 또는 실질 잔고 효과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자산 효과. 자, 이렇게 해서 물가하고 소비가 반대로 움직인다.
소비하고 물가하고 소비가 반대로 움직이니까 물가하고 GDP가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AD 곡선이 우하향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엔 두 번째로 이자율 효과가 있습니다. 이자율 효과,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자, 물가가 상승합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전보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죠. 전보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물가가 상승하면 당연히 갖고 다니는 돈도 전보다 많아야죠. 물건 살려면. 가게가 화폐 보유를 갖다가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화폐 보유를 늘린다는 얘기는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화폐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화폐 수요가 증가하면 화폐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자율인데, 이자율이 상승하겠죠.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와 소비가 감소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 감소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자율이 상승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투자와 소비가 하락합니다. 물가가 상승하니까 투자 감소하고 또 소비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물가하고 투자 소비가 반대로 움직이니까 역시 물가하고 GDP가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하향하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자율 효과인데, 이 관계를 처음 밝힌 학자가 케인즈입니다. 그래서 물가 수준이 상승할 때 가계가 화폐 보유를 갖다 늘리려고 할 것이고, 이럴 때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관계, 이 관계를 갖다 처음 밝힌 학자가 바로 케인스입니다. 가지고 이걸 케인스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자율 효과 또는 케인스 효과가 두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자, 다음에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산 효과, 이자율 효과 말고 이제 세 번째로 언급할 수 있는 게 바로 환율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환율 효과라고도 하고 국제수지 효과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설명할 때 환율이 개입되기도 하고 국제수지가 개입되기도 하고 하니까. 자, 일단 물가가 상승합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환율이 상승합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환율이 상승하고,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은 감소하죠. 수출이 감소합니다. 뭐 환율 얘기 없이 그냥 따져도 그렇죠. 자, 물가가 올라갑니다. 국내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국내 물가가 올라가면 국내 상품 가격이 비싸지죠. 비싸지게 되면 외국에서 사갑니까? 안 사가죠. 그러니까 수출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외국 상품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싸지는 거니까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X-M, 순수출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결국 물가가 상승하면 순수출이 감소한다. 가지고 물가하고 순수출이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자, 물가가 상승하면 순수출이 감소한다. 그래서 물가와 순수출이 반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따라서 역시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데 그 이유가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무슨 효과예요? 자산 효과 또는 피고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자율 효과 또는 케인스 효과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바로 환율 효과 또는 이제 국제수지 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이유 때문에 AD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거, 이 점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엔 총수요 곡선의 이동을 살펴봐야 됩니다. 총수요 곡선의 이동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수요 곡선이 이동했죠. 자, 수요 곡선의 이동 또는 공급 곡선의 이동을 봤었는데, 거기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로축에 표시가 된 게 바로 수요 공급 모형에서는 세로축에 표시된 게 바로 가격이죠. 가격 하나만 표시가 됐고 나머지는 표시가 안 됐죠. 그래서 가격 하나만이 내생변수고, 나머지 가로축, 세로축에 표시가 안 된 나머지 요인들은 다 외생변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내생변수인 가격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곡선상에서 이동하는 것이고, 곡선상에서 이동하고, 나머지 외생변수가 변화할 때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세로축에 표시가 된 게 물가죠. 그래서 만약에 물가가 변화할 때는 곡선상에서 이동합니다. 그렇지만 물가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이 변화할 때, 즉 외생변수가 변화할 때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곡선의 이동 요인을 또 살펴보셔야 이걸 통해서 나라경제가 작동되는 원리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물가 수준에서 물가는 이제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지출 패턴이 변화하는 거예요. 지출 패턴이 변화할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지출 패턴이라는 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외생변수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총 수요 곡선의 이동 요인인데 바로 외생 변수가 변화할 때 총 수요 곡선이 이동합니다. 외생 변수의 변화가 있을 때 총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 그럼 이럴 때 자, 총 수요 곡선의 이동을 가져오는 외생 변수의 변화에는 뭐가 있겠는가? 이걸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사람들의 기대가 변화합니다. expectation이라고 했는데 기대, 예상을 얘기하는 거죠. 예상이 변화하게 되면 총 수요 곡선이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예상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었고,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가 이동에 영향을 미치죠. 앞에서 우리가 자, 수요 곡선의 이동 요인 중에서도 기대가 있었죠. 수요 곡선의 이동 요인. 그래서 자, 기대는 뭐죠? 근데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 자,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면 어떻게 할까요? 오르기 전에 미리 사야죠. 미리 사야 되니까 수요가 증가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총 수요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expectation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자산도 영향을 미칩니다. 웰스라고 하는 자산.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결국 그 GDP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적 자본량도 됩니다. 물적 자본량도 총 수요 곡선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자, 물적 자본이 축적이 되면 생산 능력이 커지는 거니까 생산 능력이 커지게 되면 GDP가 어떻게 되나요? 증가하죠. 또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도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인 게 조세와 정부 지출을 수단으로 하는 재정정책이 있죠. 또 한 가지는 통화량을 주요 수단으로 하는 금융정책이 있습니다. 금융정책이라는 표현은 지금은 잘 안 씁니다. 안 쓰고 옛날에 쓰던 말인데 지금은 잘 안 씁니다. 지금은 영어로 마니터리 팔리시인데 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통화정책해서 한국은행에서도 통화신용정책 또는 간략하게 통화정책이라고 부르니까 이제 금융정책이라는 표현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제 국내 교과서 중에서는 금융정책이라고 많이 쓰고 있지만 촌스러운 표현입니다. 촌스러운 얘기고 통화정책 해야만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총 수요 곡선의 이동 요인인데, 자, 이런 것들이 변화할 때 총 수요 곡선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인이 바로 기대입니다. 자, 소비자와 기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의 전망이죠. 기대라고 하는 게 미래에 대한 예상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전망에 따라 지출 결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낙관적으로 기대합니다. 자,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낙관적으로 기대하면 돈 써야죠. 돈을 써야 되고 소비가 증가하고 또 투자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총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총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것입니다. AD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AD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기대한다.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면 지갑을 닫아야죠. 예전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게 머릿속에 떠올라 봐요. 아끼고 아껴야죠. 지갑을 확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총 수요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이렇게 해갖고 미래의 전망, 미래에 대한 전망, 즉 기대가 AD 곡선의 이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면 AD 곡선이 우측 이동합니다. 수요가 증가하고, 반면에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예상하면 AD 곡선이 감소하게 됩니다. 왼쪽 이동하는 것이죠. 이 라인 차트가 나왔는데, 라인 차트는 바로 이제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라인 차트입니다. 자, 특별히 경기가 안 좋았던 때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이제 1980년이 나왔어요. 여기 80년인데 80년이 뭐가 있었냐? 이때는 바로 석유파동, 2차 석유파동이 있었을 때입니다. 2차 석유파동이 있었고, 이로 인해 가지고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초반에 이제 상대적인 정체기가 좀 있었고, 그러다가 2000년대도 한번 있었고, 극단적으로 경기가 팍 떨어진 게 언제요? 또 2008년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안 좋았던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라인 차트를 통해서 그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을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예상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경기가 이렇게 계속 좋아지고 있을 때는 단기적으로 볼 때는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돈을 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한동안 좋아져요. 그래갖고 이제 뭔가 큰 충격이 있을 때 나빠졌다가 다시 또 회복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미래에 대한 전망,
또는 기대가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자, 다음에 두 번째 그 자산이 있습니다. 자산. 자, 소비지, 특히 그 소비하고 관련되는 거죠. 가계 부문의 자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계 부문의 자산 해가지고 주로 이제 주택 가격이라든가 주식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자, 최근에 한국 경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유동성은 많이 풀려 있는데 주택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죠. 주가도 뭐 동학개미들의 영향 때문에 그래도 꽤 높은 수준을 갖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가계의 자산 가치에 달려 있습니다. 자산 가치가 달려가지고 만약에 자산 가치가 상승한다. 자산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총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그리고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은 총 수요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자, 자산 또는 자산 가치가 총 수요 곡선의 이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여기는 그 자산 가치의 흐름을 갖다 보여주는 그 그림입니다. 자산 가치의 흐름을 갖다 보여주는 이런 표인데, 그래서 자산 가치가 변화할 때 총 수요가 변화한다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물적 자본 스톡이 있습니다. 자, 물적 자본 스톡 해가지고 보통 이제 기업들이죠. 기업들은 그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산 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보유한 생산 설비 이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투자를 갖다 계획합니다. 근데 만약에 현재 자본 스톡이 많지 않다면 투자를 해가지고 자본 스톡을 늘려야죠. 투자를 해가지고 자본 스톡을 늘려야 되니까 투자가 증가합니다. 투자가 증가하면 총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것이죠. 또 현재 만약에 자본 스톡이 공급 과잉 상태에 있다. 자본 스톡이 공급 과잉 상태에 있다고 하면 투자를 줄여야 되는 것이죠. 투자를 줄이게 되면 역시 총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물적 자본 스톡의 가치를 갖다 보여주는 표인데 뭐 그냥 특별히 신경 쓸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 세 번째 요인 해가지고 물적 자본 스톡이 있고요. 다음에 네 번째, 정부의 정책도 영향을 미칩니다. 주로 이제 정부는 재정 정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정책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중앙은행이 실시하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페드가 있죠. 자, 페드가 이제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함으로써 총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화량을 변화시키면 이제 그에 따라서 이자율이 변화하죠. 그래서 지금 페드 같은 경우에도 금융통화위원회 역할을 갖다 하는 것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드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고, 그 페드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서 통화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죠. 거기서 기준금리를 정해요. 기준금리를 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 기준금리를 갖다 유지할 수 있을 만큼 통화량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서 정부 지출을 늘리고 정부 지출은 아까 얘기했지만 G를 얘기했었죠. G. 정부 지출을 갖다 늘리고 세금을 깎아주면 총 수요는 증가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정부 지출을 갖다 줄이고 대신 세금을 갖다 많이 거두면 총 수요는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통화정책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통화정책을 통해서 만약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립니다.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기업들은 투자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대출 비용이 하락해요. 투자에 필요한 대출 비용이 하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 비용이 하락하면 투자가 증가하고, 투자가 증가하면 총 수요가 증가하죠. 반면에 이자율을 갖다 올리게 되면 대출 비용이 증가하고 총 수요는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정부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도 총 수요 곡선의 매우 중요한 이동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총 수요 곡선에 이동해가지고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 또 왼쪽으로 이동하는 경우 두 가지인데 이렇게 이제 그림을 해놨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 총 수요의 증가 얘기하는 거죠. 총 수요의 증가. 반면에 왼쪽으로 이동하는 경우 총 수요의 감소가 되는 건데, 그 원인들을 한번 잘 구분해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네 가지 원인 봤으니까 네 가지 원인이 어떻게 작용할 때 총 수요가 증가할 것인지 감소할 것인지 이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그래프를 갖다 보실 때는 세로축이 무엇이고 가로축이 무엇인가 항상 잘 살피셔야 됩니다. 가로축은 실질 GDP라고 했고 세로축은 물가라고 했는데 물가가 뭐라고 그랬죠? GDP 디플레이터 얘기한다고 그랬었죠. 이렇게 해갖고 총 수요 곡선의 이동 요인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이제 한 가지 핏볼 해가지고 이제 주의하라에서 나온 거죠. 주의하라. 자산의 변화. 자산의 변화가 곡선상에서의 이동이냐. 자산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곡선상에서의 이동이냐, 곡선 자체 이동이냐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자산 변화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자산의 변화가 있을 때 이것이 곡선상의 이동이냐, 곡선상의 이동이냐, 아니면 곡선 자체 이동이냐 하는 거죠. 이럴 때는 그 자산 변화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자산 변화의 요인. 만약에 자산 가치가 변화했는데 그게 세로축에 표시한 물가 때문에 변화했다. 세로축에 표시한 물가 때문에 자산 가치가 변화한 거라면 뭐요? 곡선상의 이동이죠. 이거는 곡선 자체 이동이 아니라 곡선상의 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 있죠. 급격한 인플레이션,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자산의 실질 가치를 하락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산 가치가 변화한 거지만 근본 원인이 물가 수준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럴 때는 곡선상의 이동입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가 수준의 변화 때문에 나타난 그런 현상이다 하면 곡선상의 이동이다 하는 거죠. 확인하시고. 반면에 이제 물가 수준의 변화 말고 기타 다른 요인들 때문이다. 그래서 물가 수준의 변화가 아니라 기타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다른 요인이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럴 땐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주택시장이 붕괴라든가 이런 것들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히 자산 가치가 변화하는 경우 이럴 때 근본 원인이 물가 수준의 변화 때문이라면 곡선상의 이동, 그걸 제외한 나머지 요인이라면 곡선 자체 이동이라고 하는 것도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총 수요 곡선상에 이동해가지고 이제 물가가 변화하는 경우라고 했죠. 물가가 변화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걸 구분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1979년 2차 석유파동이 있었어요. 두 번째 석유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2배가 상승했습니다. 배럴당 한 15달러 하던 것이 3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가지고 이것이 이제 80년에 들어가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갖다 가져옵니다. 아주 최악의 경제 상황을 보였던 때가 이때죠. 더더구나 한국은 또 어땠어요? 한국은 79년 10월 달에 박정희 시해 사건이 있었고, 박정희 시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전두환이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았죠. 가지고 80년 5.18이 있었습니다. 5.18이 있었고, 이때 마이너스 5.2%의 성장을 보였던 때가 이때입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중요한 건, 그 중요한 또 배경 중에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석유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AD 곡선 자체 이동과 곡선 상의 이동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답은 어떠냐? 1979년을 제외하고는 쉽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79년 석유파동 때를 제외하고는 이걸 구분하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979년을 제외하고 소비와 투자 지출이 하락하는 가운데 물가 수준이 14.8%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소비하고 투자가 감소해가지고 GDP는 감소하는데 물가는 올랐단 말이죠. 그 GDP가 감소하는 건 스태그네이션. 물가가 14.8%가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스태그네이션 더해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특히 그 79년 이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79년 이때 여기입니다. 79년 80년 이때죠. 그래서 이때는 단기 AS 곡선이 왼쪽 이동한 거예요. 공급 충격입니다. 공급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단기 AS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 이런 상황으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79년 80년도에는 AS 곡선이 왼쪽 이동해 가지고 이게 왼쪽 이동하게 되면 물가는 올라가고 실질 GDP는 감소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이렇게 해갖고 이런 특이한 상황도 있었다는 거 보셔야 됩니다. 경제학 공부할 때는 그런 그 경제학의 역사의 흐름을 파악할 때 그 사건도 같이 파악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총 공급 곡선인데 총 공급 곡선의 경우에는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는 단기 AS 곡선을 갖다 봅니다. 우리가 거시경제학에서 단기라고 할 때는
보통 한 4, 5년 이상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장기라고 할 때는 10년 혹은 훨씬 더 그 이상 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거시경제학에서 단기와 장기를 갖다 구분할 때는 물가와 임금이 신축적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물가와 임금이 경직적이에요. 변화하지 않습니다. 변화할 요인이 있어도 안 변화해요. 그렇지만 장기에는 버틸 수가 없죠. 장기에는 당연히 뭐예요? 큰 변화가 있을 때 장기에는 물가와 임금이 변화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적어도 물가와 임금이 신축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그런 기간, 이런 기간은 장기고, 반면에 물가와 임금이 경직적인 기간은 단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더 먼저 단기 상황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공간은 똑같습니다. 세로축은 물가 수준인데 GDP 디플레이터 표시하고 가로축에다가는 실질 GDP를 갖다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AS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 AS 곡선은 뭐죠? 물가 수준하고 총 산출량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제 공급 측면에서 물가 수준하고 총 산출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AS 곡선인데, AS 곡선은 우상향합니다. 단기 AS 곡선. 그래서 단기 AS 곡선이라고 나오는데, 단기니까 영어로 short run이에요. short run 해가지고 SR자를 갖다 붙이면 단기입니다. 반면에 장기는 long run 해가지고 뭐요? LRAS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단기 AS 곡선. 자, 우상향합니다. 여기서도 1929년 해가지고, 자, 세계 대공황이 시작될 때가 바로 29년도 말이에요. 1929년 말에 세계 대공황이 그때 터진 겁니다. 터져가지고 이제 상황은 계속 악화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33년쯤 가가지고 루즈벨트가 뉴딜 정책을 실시하면서 이때부터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1933년에 오게 되면 이제 결국 경기가 최고로 악화돼가지고 여기서 일로 움직입니다. 사실 이제 여기다가 뭘 그려야 되는 거냐면, 여기다가 AD 곡선을 갖다 그려야 되는 거죠. 저 1929년에 AD 곡선이 여기에 위치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면서 총수요가 계속 감소한 겁니다. 계속 감소하다 보니까는 결국 이 점으로 옮겨온 거죠. 1933년에. 가다가 이제 33년부터 뉴딜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면서 경기가 다시 회복 수준에 접어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9년에서 33년까지, 자, 지금 SRAS 곡선상에서 왼쪽으로 아래로 내려간 거죠. 자, 물가 하락합니다. 뭐예요?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했다. 디플레이션. 그 다음에 산출량 감소했어요. 이거죠. 산출량 감소하면서 디플레이션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SRAS 곡선상에서 내려가게 되면, 자, 디플레이션과 함께 더 낮은 산출량 수준, 이제 국도의 경기 침체, 대공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대공황. 그냥 디프레션이 아니라 그레이트 디프레션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단기 AS 곡선이 움직인 것,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단기 AS 곡선 형태 얘기할 때 뭐라고 하면 됩니까? 우상향한다고 합니다. 우상향한다. 근데 여기서도 단기 AS 곡선이 왜 우상향하는지 그 이유도 살펴봐야 되고, 또 단기 AS 곡선이 어떨 때 이동하는지 그거 이유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실 내용은 단기 AS 곡선이 왜 우상향하는가 하는 겁니다. 즉, 물가가 상승할 때 실질 GDP가 왜 증가하는가 하는 거죠. 물가가 상승하는데 실질 GDP가 왜 증가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상향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단기에 명목 임금이 경직적이라는 겁니다. 원래 단기에는, 자, 물가, 임금이 변화할 요인이 있어도 당장 임금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변화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격이 변화해야 되는데 가격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단기에는 상품의 가격도 경직적이고 또 뭐요? 임금도 경직적이에요. 특히 명목임금도. 여기서 임금 얘기할 때 항상 구분하셔야 됩니다. 명목임금하고 실질임금을 항상 구분하셔야 돼요. 명목임금은 노미널 웨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명목임금은 뭐냐? 자, 고용계약서상의 임금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용계약을 하게 되면 고용계약서상에, 자, 매월 얼마씩 아니면 연봉 얼마 적죠? 그 임금이 명목임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불된 노동자에게 지불된 임금의 화폐 금액 얘기하는 겁니다. 임금의 화폐 금액을 명목임금이라고 그래요. 물론 여기서 이제 명목임금이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실질임금이 있겠죠. 실질임금은 뭘까요? 명목임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상품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의 구매력이라고 그래요. 구매력, 살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명목임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상품의 양 해가지고 이제 명목임금의 구매력이 바로 실질임금인데, 여기서는 일단 명목임금을 가지고 파악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파악할 때는 명목임금을 가지고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명목임금이 경직적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흔히 스티키 웨이지 해가지고 명목임금의 경직성을 얘기를 해요. 명목임금의 경직성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높은 수준의 실업이 존재하고 있어요, 현재. 높은 수준의 실업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요? 임금이 하락하지 않는 겁니다. 임금이 하락하지 않아요. 또 반대로 노동력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에요. 원래 실업자가 많이 있게 되면 임금은 즉시 하락해야 되는 거죠. 임금이 즉시 하락해야 되는 것이고, 반면에 노동력이 부족하면 임금은 즉시 올라갑니다. 노동시장이 자유롭게 작동되면.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목임금이 경직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 명목임금은 하방 경직적이라는 겁니다.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데 그래도 임금이 올라갈 요인이 있으면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떨어질 요인이 있는데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임금이 하락할 요인이 있지만 하락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게 고실업 현상이에요. 대공황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실업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하락하지 않는 겁니다. 참 이상한 현상이죠. 가지고 명목임금의 하방 경직성, 이것이 더 많은 실업을 야기한다는 거, 더 많은 실업을 야기한다는 걸 처음 밝힌 학자가 누구냐? 존 메이나드 케인즈입니다. 케인즈가 처음 밝힌 거예요. 원래 세계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는 고전압화 사고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고전압화적인 사고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요? 시간만 지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간다. 근데 케인스는 그게 아니죠.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지. 시간 기다릴 게 아니라는 거죠. 가지고 이제 세계 대공황의 원인도 나라 경제 전체 총수요가 부족해서 생긴 것이다. 설명을 합니다. 총수요가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생긴 것이고, 그런 걸 해결하려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거죠. 정부가 나서 가지고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업자들 다 굶어 죽기 전에는 빨리 해결해야죠. 그걸 제시한 학자가 케인스예요. 그래서 그 대규모 실업이 발생했는데, 대규모 실업이 발생한 원인으로서 한 가지 이유를 명목임금의 하방 경직성을 제시합니다. 임금이 하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데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이게 특히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임금의 경직성이 어떻게 AS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거죠. 단기 AS에 영향을 미치는가. 자, 그걸 갖다가 여기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원래 단위당 이윤, 한 개당 이윤이에요. 상품 한 개당 이윤이고, 상품 한 개당 이윤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상품의 한 개당 가격 빼기, 한 개당 생산비를 빼면, 생산물을 팔아가지고 받는 가격에서 한 개당 생산비를 빼면 그 차액이 뭐예요? 이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명목임금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계약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오래전에 계약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이제 정식 계약의 내용이 없어도 명목임금에 관한 내용이 정식 계약에 명시가 안 돼 있어도, 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뭐예요? 비공식적 계약이 있죠. 자, 고용계약서상에 얼마 주겠다 명시하지 않아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뭐예요? 내가 얼마 줄게 일해라. 얘기가 있었죠. 있으니까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식 계약에 명목임금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비공식적 계약이 항상 있죠. 그래서 명목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전 계약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명목임금은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 예, 그 얘기입니다. 가지고 물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상승한다?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단위당 가격이 상승하는 거 아니에요. 단위당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윤이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이윤이 증가하면 산출량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죠. 자,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뭐죠? 자, 물가가 상승한다. 세로축에 나와 있는, 자, 세로축에 나와 있는 물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산출량이 어떻게 된다? 실질 GDP가 증가한다. 그러면 물가하고 산출량은 플러스의 관계에 있죠. 플러스의 관계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향하는 것이죠. 우상향한다. 그래서 우상향하는 게 바로 정상의 그런 현상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수많은 기업들이 경쟁적인 산업에 있다. 자, 경쟁 산업에서는 각각의 개별 기업들이 물가에 대한 지배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물가에 영향을 못 미칩니다. 개별 기업들은. 그래서 이제 일부 기업들은 자,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을 어떻게 할까요? 올릴 수 있죠. 물가에 대한 지배력은 없지만,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힘이 강한 기업들이죠. 힘이 강한 기업들. 이런 경우에는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이 많을수록 SRAS의 기울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 AS 곡선이 우상향하게 되는데 그 우상향하는 이유가 바로 임금 경직성, 가격 경직성, 자,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이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을 올린다.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죠. 이 정도는 돼야. 그리고 이러한 기업이 많은 경우에는 물가가 올라갈 때 산출량이 증가해서 단기 AS 곡선이 우상향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기 AS 곡선의 이동 요인입니다. 단기 AS 곡선의 이동 요인. 그래서 각각의 물가 수준에서 생산 수준이 변화하는 경우죠. 생산 수준이 변화하는 경우 SRAS 곡선이 오른쪽을 이동하든지 왼쪽을 이동하겠죠. 그래서 SRAS 곡선 자체 이동이니까 자, 외생 변수가 변화하는 경우입니다. 물가를 제외한 외생 변수가 변화할 때 단기 AS 곡선이 이동한다. 뭐가 있느냐? 자, 첫 번째는 그 상품 가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품 가격. 여기서 얘기하는 상품이라고 하는 게 뭐냐? 생산 요소 얘기하는 겁니다. 원자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만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제목은 붙여놓고 설명은 원자재 얘기가 나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예컨대 하락했다.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비가 하락하는 거죠. 생산비가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질 GDP가 증가하겠죠. 단기 A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렇지만 석유파동처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산비가 상승하니까 산출량은 감소하겠죠. 이렇게 나와 있는 상품 가격이라고 했는데 이 상품이라는 게 주로 원자재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는 명목임금도 있습니다. 명목임금은 노동자가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노동자가 받아가는 돈이니까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뭐죠? 인건비 아닙니까? 이게 인건비. 명목임금이 상승하면 인건비가 상승하는 것이고 인건비가 상승하면 생산비가 상승하는 거 아니에요. 총 공급이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자, 세 번째로 생산성입니다. 만약에 생산성이 진보했다. 물론 생산성이 퇴보하는 경우는 없죠. 생산성이 진보하게 되면 A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 자, 원자재 가격, 상품, 즉 원자재 가격, 명목임금, 생산성 이런 것들이 생산자의 이윤을 변화시켜요. 생산자의 이윤을 변화시켜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단기 AS 곡선을 이동시키게 됩니다. 여기서도 단기 AS 곡선이 왼쪽 이동합니다. 총 공급이 감소하는 거죠. 단기 총 공급의 감소. 그 다음에 이것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단기 총 공급의 증가가 되겠죠. 증가. 그래서 증가 요인과 감소 요인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SRA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이유만 한번 묶어서 정리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총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죠.
단계 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 어떤 요인이 작용하느냐. 원자재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단계 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생산비가 하락하는 거예요. 생산비가 하락하니까 이윤이 증가하고 이윤이 증가하니까 기업들이 생산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럼 생산비에 포함되는 게 뭐가 있어요? 원자재 가격도 있을 것이고 임금도 들어가겠죠. 임금. 명목임금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생산비가 하락하는 경우죠. 인건비가 감소하니까 생산비가 하락합니다. 자, 생산성은 어떻게 될까요? 상승할 때죠. 생산성의 상승, 증가죠. 이럴 때 바로 생산비가 하락하거나 또는 기타 생산자 이윤이 증가하는 거니까 생산자 이윤이 증가하면 단계 S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자, 왼쪽 이동 요인은 뭐 반대로 보시면 되겠죠. 이런 말 나오면 그냥 한마디 하고 나면 끝나는데요. 바이스 버사. 예, 라틴어로 바이스 버사. 이게 뭐냐? 반대는 반대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 설명해 놨으니까 왼쪽 이동은 반대 아닙니까? 굳이 뭐 다시 또 언급할 필요가 없고요. 좀 전에 봤던 요인의 반대 요인입니다. 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때 생산비가 상승하죠. 자, 명목임금이 상승할 때 생산비가 상승합니다. 단계 S 곡선이 왼쪽 이동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생산성이 퇴보하는 경우죠. 퇴보할 때.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생산자의 이윤을 감소시켜요. 이윤을 감소시켜가지고 SRAS를 갖다가 왼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슬라이드가 꽤 좀 됩니다. 지금 1시간 정도 됐는데 슬라이드가 또 뒤에 있어가지고 특히 그 총수요 총공급 모형은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고 해가지고 잘라서 장기 상황이 뒤에 나오는데 장기 상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